이번 영상은 제가 3개월마다 작업하고 있는 재테크 관련 작업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일반 기업이 파이낸셜 버제팅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오랜 기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배워서 벤치마크해서 하는 건 아니고 돈에 관심이 많고 자산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던 것이고, 싱가포르에 있는 저의 절친인 리치투게더 TV도 저와 거의 비슷하게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대화하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크게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밸런스 쉿,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지표로 기업의 모든 이윤 활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 같은 개개인의 가게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이 3개의 지표 중에 사용하는 제 가게에 적용하는 지표는 밸런스 쉿과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어카운팅에는 캐시 베이시스와 어크루얼 베이시스, 즉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이런 차이로 인해 캐시플로우를 따져보는 것인데, 제가 회계 원리에 대해 말씀드린 영상은 아니므로 생략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일반 가게에는 필요 없는 지표라고 생각되어 뺐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밸런스 쉿과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제 가게에 적용하여 3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향후 10년치까지 롤링 포캐스트까지 합니다. 밸런스 쉿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밸런스 쉿에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3개월마다 업데이트하는 건 현재 저의 총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자본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 부동산이 있던 걸 팔고 현재는 부동산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부채도 없고, 현재는 제 순자산이 곧 순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제 자산 내역을 업데이트하여서 3개월 동안 자산의 증가분을 검토하는 걸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자산이 계획대로 증가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혹시 예상보다 증가가 많이 되었거나 적게 되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따로 기록해 놓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주석을 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산도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지만, 제가 가계 차원에서 분류하는 건 디스포저블 어셋과 넌 디스포저블 어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즉시 가용 가능한 자산인지, 쉽게 말씀드려 당장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산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가령 한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당장 뺄 수 없는 돈이니 넌 디스포저블 어셋으로 분류하면 되고, 만약 현재 주택을 실거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넌 디스포저블 어셋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은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디스포저블 어셋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 현금으로 뺄 수 없는 자산이거나 장기적으로 투자가 들어가 있어서 최소 1, 2년 내에 뺄 수 없는 자산은 넌 디스포저블 어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파악이 되고, 3개월마다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재산의 증감에 대한 원인을 이해한다는 건 자신의 저축 행태와 소비 행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라고 번역이 되는 이 밸런스 쉿을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매년 자산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포캐스트까지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밸런스 쉿을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손익계산과 연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마다 밸런스 쉿과 더불어 업데이트하는 건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건 매달 들어오는 월급 등의 수익과 각종 고정 생활비와 저축액 등을 제외하고 매달 자유롭게 가용 가능한 소득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스포저블 인컴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가처분 소득을 구하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의 사전적인 정의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익에서 각종 공과금, 애들 학비, 학원비, 생활비, 고정 저축액 등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현금을 뜻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석되는 프리 캐시플로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럼 저는 이 프리 캐시플로우로 노트북도 사고 여러 아이템들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식비, 외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는 이 프리 캐시플로우에 포함 안 시키고 정말 순수하게 생계와 관련 없는 자유로운 현금인 것입니다. 이걸 제가 3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향후 5년 롤링 포캐스트를 합니다. 제 예상보다 혹시 프리 캐시플로우가 적게 모이거나 크게 모이면 역시 재무제표의 주석처럼 그 이유에 대해 나름 분석하여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제가 투자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직접 투자를 합니다. 이런 예상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금의 예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이 예상 금액들을 밸런스 쉿의 롤링 포캐스트를 위해 넣어주고, 이로 인해 향후 제 자산의 증가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별건 아닙니다. 암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대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짰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럼 제 채널의 영상 초반에 저의 저축에 대해 중국에 있는 호텔에서 촬영했던 영상이 있긴 한데, 그럼 제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교민이기 때문에 한국과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던 싫던 간에 무조건 싱가포르의 연금인 CPF에 싱가포르 달러 37,740불이 매년 적립이 됩니다. 이건 국민연금과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 개념인 게, 국민연금은 넣은 원금보다는 매달 얼마나 넣고 얼마나 오랫동안 연이나가 중요한데, 싱가포르의 CPF는 원금이 중요한 개념이고 이에 정해진 이자가 복리로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 공제를 위해 CPF에 7,000불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그럼 매년 CPF에 싱가포르 달러로 총 44,740불은 강제적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이 돈으로 싱가포르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국가에서 보증한 확정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이자율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지만 간단히 보면 대충 연평균 3% 정도 나오고, 저는 CPF는 채권 투자의 대용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확정 이자만 받습니다. 그 다음엔 SRS라는 싱가포르 퇴직연금을 연 15,300 싱가포르 달러를 넣어야 하고,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지 소득 공제를 위해 무조건 넣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내년부터는 싱가포르 배당주 투자를 전액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 블루칩들은 변동성이 적고 배당 성향이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도쿄 마린이라는 보험사를 통해 5년짜리 저축을 든 것이 있는데, 매년 싱가포르 달러로 15,025불을 넣고 있고 내년이면 5년이 끝납니다. 이건 확정이자 상품이고 제가 투자하는 성향이 꽤 공격적일 때가 많아서 리스크 해지용으로 그냥 넣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국민연금과 종신보험 등으로 연간 싱가포르 달러로 10,000불 정도를 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강제적으로 매년 하는 저축액이고, 올해와 내년 동일한 금액으로 저축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총 금액은 싱가포르 달러로 85,065불이며 이 중에 SRS로 투자하는 싱가포르 배당주 직접 투자 금액 15,300 싱가포르 달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원금 보장형 안전투자 상품입니다. 디스포저블 인컴을 계산할 때는 소득에서 각종 생활비와 방금 설명드린 강제 저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제가 자유롭게 직접 투자할 금액은 4만 싱가포르 달러, 즉 US 달러로 30,000불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형편이 되어서 더 투자하면 좋겠지만 일단 이 목표 투자 금액만 채우면 나머지 가처분 소득으로는 제가 복권을 사든 맥북 신제품을 사든 뭐를 사든 상관없습니다. 매년 목표 저축 및 투자 금액만 채우면 너무 팍팍하게는 살지 말자는 게 제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략 총 저축 예산인 싱가포르 달러로 125,065불 중에 70,000불은 연금 등의 원금 보장형 노후 대비 상품에 투자가 들어가 있고, 55,300 싱가포르 달러는 싱가포르 배당주 투자 및 자유로운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대충 55대 45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 정도면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4만 싱가포르 달러, 즉 3만 US 달러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미리 전략을 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도 많지 않은 금액이니 부담 없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앞으로 공개를 하고 업데이트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한 종목을 투자할 때 7,500 US 달러만큼 매수를 하기 때문에 USD 3만불로는 겨우 4번의 매수 기회만 있습니다. 제 버릇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래 수수료에 민감해서 USD 7,500불이 거래 수수료가 많이 안 나오는 최소 금액이라 이 금액이 한 종목당 최소 매수 금액입니다. 일단 제가 다시 담아야 하는 종목이 애플과 알파벳인데, 내년에 기술주에 대한 조정장이 온다면 내 종목 모두 기술주를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ETF를 담을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설 종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종목을 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플과 알파벳을 최우선으로 다시 담아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히 스마트폰 플랫폼의 양대 산맥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두 기업의 분기 실적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되면 기업 분석 업데이트 영상을 각각 올리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뮤직과 애플 TV 플러스 시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나와서 애플이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의 시장을 넘볼 것 같은 성장성도 예상되고, 알파벳도 이제 어더배츠 사업에서도 뭔가 하나 터질 때가 되었고, 애플과 더불어 스마트폰 플랫폼의 양대 산맥이기에 거기서 들어오는 천문학적인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수입, 광고 수입,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 자율주행 사업 등등 향후 성장 잠재성에 대해 다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최근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 어차피 이번에는 부동산 구입 후에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초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애플과 알파벳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술주들이 좀 고평가받고 있다 싶으면 로키드 마틴이나 존슨존슨 등등의 가치주에 투자를 대신할 것이고, 만약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면 엔비디아나 아마존 등의 종목들을 추가로 담을 수도 있고, 종목들이 모두 혼란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면 그냥 ETF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삼아 아크 ETF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정해서 담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앞으로 좀 좋을지도 모르는 중국 주식들,
가령 제가 과거에 매수했던 홍콩에 상장된 BYD나 텐센트를 매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에 3개월 만에 자산 업데이트를 하며 제 생각한 내용들을 공유드리는 좀 자유로운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